안녕하세요, 마코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장사를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하시나요? 극소수의 사장님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장사를 할 텐데요. 하지만 2024년 9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75%의 자영업자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보이는 수많은 매장들 중에서 돈을 버는 곳은 극소수라는 거죠. 그 원인으로는 자영업 포화로 인한 경쟁 심화, 경기 악화, 프랜차이즈로 인한 진입장벽 저하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다는 자영업 시장에서도 상위 10%의 자영업자들은 한 달에 약 10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가격 설계 때문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걸 잘 못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데 돈은 못 버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인 두 가게가 있어요. A 가게는 5,000원짜리 상품을 200개를 팔고요, B 가게는 5만 원짜리 상품을 20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두 가게 중에서 어느 가게를 운영하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의 초보 창업자분들은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하니까 가격을 비싸게 받는 가게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가격은 낮추더라도 내가 좀 고생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많이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박리담의 전략은 초보 창업자가 쓰기에는 너무 사실 어려운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팔아야 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A급 상권, A급 입지, 큰 평수로 창업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투자금도 높고 고정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또 관리해야 되죠. 여기에다가 재료 관리부터 각종 매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모두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초보 창업자분들은 감당할 수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심지어 경험 많은 고수들도 쉽지 않은 정말 고수 중에 고수들이 들어가는 영역이죠. 왜냐하면 요즘은 고기 무한 리필이나 1,900원 맥주나 저가 커피나 하면서 저가 전략을 내세우는 매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킨 게임, 출혈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서로 적자를 보면서도 더 싸고 질 좋게 더 많이 퍼주면서 정말 피가 나는 출혈 경쟁을 합니다. 마치 예전 D램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 일본, 대만 기업들과 경쟁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누가 오래 버티느냐 싸움인데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오래 버틸 수 있는 자본이 많은 쪽이 이기게 되죠. 근데 그 승리의 기쁨도 잠깐입니다. 박리담회로 경쟁하는 외식업은 진입장벽이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경쟁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곳에 과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초보 창업자들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개인 브랜드는 못 만들고 다 만들어져 있는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한 곳을 골라서 창업을 보통 하시죠. 프랜차이즈는 각종 물류비, 로열티 때문에 개인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보다 마진이 10% 이상 차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남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월 매출 2억, 순수익 5천만 원과 같은 1등 매장 사례들을 보고는 아, 나도 저렇게 될 거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거다, 아무리 못해도 월급 받는 것보다는 많이 벌겠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대출금까지 끌어모아서 창업을 하게 되죠. A급짜리에 차렸기 때문에 초반에는 대부분이 잘 됩니다. 근데 그걸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은 없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옆에 비슷한 업종의 경쟁 매장이 들어오게 돼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리담의 전략은 가성비를 제외하면 다른 매장과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거의 없어요. 만들기도 정말 힘들고요. 그냥 할인 이벤트하고 네이버 인스타 마케팅도 해보고 하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을 버텨봅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장사를 하고 있다가 종소세, 부가세 신고날이 다가오죠. 그럼 매출은 펌핑돼 있는데 초보 창업자분들은 정산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거기에 달마다 내는 이자 부담과 끊임없이 생겨나는 경쟁 매장들 때문에 매출은 점점 떨어지게 되죠. 결국 그렇게 버티다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순간이 오면 안타깝게도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을 볼 때면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아까워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지금 끝까지 보시면 실패 확률을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돈을 버는 장사를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가격 설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격 설계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객단가를 짚고 가야 하는데요. 외식업에서는 보통 한 테이블당 사용하는 금액을 테이블 단가, 그 테이블 단가를 객단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만원짜리 국밥을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매장의 객단가가 얼마일까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객단가라는 거는 결국에 그 테이블 단가라고 했는데 2명 손님, 커플 손님을 많이 오게 할지 회식을 많이 오게 할지 한 번 결제할 때 얼마를 받게 하느냐, 얼마를 쓰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객단가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테이블 단가는. 그리고 똑같이 2명이 오게 해도 국밥만 2명 먹여서 2만원으로 할지 아니면 순대랑 수육 반 접시 이런 거를 섞어서 25,000원, 28,000원짜리 세트를 만들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객단가가 똑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객단가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전략이나 설계 없이 그냥 파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게 구매 전환을 시키고 매출을 증대시키고 재방문 고객이 많더라도 이 금액, 객단가 자체가 낮으면 결국에는 현금 흐름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그래 가격을 높여야 되는 건 알겠는데 사람들이 객단가를 높여놓으면 비싸다고 안 오면 어떡하냐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고객이 비싸다고 느끼지 않게 가격 설계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내가 파는 상품의 본질을 제대로 아셔야만 됩니다. 여기서 현대마케팅의 아버지 필립 코틀러가 만든 제품 레벨 이론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해가 안 가시면 반복해서 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코틀러는 제품의 수준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걸 제품 레벨이라고 부르는데요. 고객이 제품에 기대하는 가치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눌 수가 있고 이 가치는 아래에서 위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하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그것과 비슷합니다. 코틀러는 이 5단계를 핵심이익, 기본 제품, 기대 제품, 팽창 제품, 잠재 제품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용어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설명해 볼게요. 1단계의 핵심이익은 제품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이나 혜택을 의미합니다. 고객이 그 제품을 사는 본질적인 이유죠. 여러분은 자동차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디자인, AS, 연비? 이런 건 다 부가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본질은 이동성, 즉 사람과 짐을 편리하게 이동시켜주는 기능 그 자체입니다. 식당이라면 배고픔을 해결하고 옷이라면 신체 보호 같은 거죠. 디자인보다는 그냥 신체 보호, 가장 밑단계에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가치라는 거죠. 이 가치조차 없는 제품은 시장에서 아예 판매를 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다음 2단계는 뭘까요? 기본 제품입니다. 핵심 이익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품의 물리적인 속성을 의미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예를 들면 자동차의 기본 제품은 차체, 엔진, 타이어, 기타 부품 등으로 구성됩니다. 만약 식당이라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기본 집기를 갖추고 제대로 된 식자재를 쓰는 수준입니다. 고객이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본 수준인 거죠. 저는 5년 전에 1년 동안 아프리카 해외 봉사를 갔었는데요. 그곳에 있는 식당들은 기본 제품 수준에서만 장사를 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동남아 여행을 가셔보면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 이 수준에서 경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우와, 우리 한국이 정말 질이 높았구나. 그 다음 3단계입니다. 기대 제품입니다. 고객이 제품에 기대하는 기능이나 혜택을 의미해요. 자동차는 안전성, 연비, 편의성, 디자인, 식당은 청결한 식기, 안전한 식자재, 최소한의 서비스, 적당한 가격 레벨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깔려있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이 수준의 대부분이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매장은 맛있어요, 친절해요, 신선한 재료를 써요. 누구나 다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경쟁은 바로 이 다음 레벨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 정도도 못 갖춘 곳들은 살아남을 수조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4단계 팽창 제품입니다. 4단계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핑크 펭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3단계 수준에서 우리 매장은 신선해요, 맛있어요, 친절해요를 말하고 있을 때 라는 특별한 서비스, 뭔가 뛰어난 분위기, 그리고 압도적인 할인 혜택은 제가 좋아하는 마케팅 방식은 아니긴 합니다. 이렇게 핑크 펭귄을 갖춘 상태에서 우리가는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5단계는 잠재 제품이에요. 제품이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능이나 혜택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의 잠재 제품은 자율주행, 전기차, 공유차 등이 있고요. 식당은 조리 로봇, 맞춤형, 영양식, 드론 배달 등이 있습니다. 조금 미래지향적인 얘기죠. 이거는 저희랑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것 같고 빅테크 기업들이 선도해야 되는 가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4단계까지는 우리가 올라와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이 4단계 팽창 제품도 다른 가게에서 모방해서 흔한 것이 되면 3단계 기대 제품으로 레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핑크 펭귄을 설정했다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3단계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뭔가 차별화를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해보면 내 상품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상품이 부족한 게 뭐고 차별화 포인트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가 편해지겠죠. 고객은 단순히 제품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주는 경험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보고 구매를 합니다. 때문에 자영업을 하신다면 이 5단계를 꼭 나눠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내 매장은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해져 있는지, 그럼 이 윗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금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너무 이론적이라서 현실과 와닿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운영했던 저의 경험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2년 전에 저는 육해연어 해산물을 파는 매장을 직영 5개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황제 세트라고 해서 계단 모양의 틀 위에 랍스터, 육회, 강어, 연어 총 30가지를 올려서 소자 15만원, 중자 19만원, 대자 23만원 이런 가격대에 팔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5개 매장들이 전부 다 상권이 안 좋은 곳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월 매출이 5천만원 이상씩은 나왔었어요. 그럼 제가 팔았던 이 황제 세트의 본질이 뭐였을까요? 본질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겠죠. 거기에 다른 횟집에서는 볼 수 없는 예쁘고 화려한 플레이팅이 겸비되어 있는 계단으로 가치를 부여했던 겁니다. 계단을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으면 남녀노소 불구하고 10대부터 60대까지 우아하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제 매장의 타겟 손님은 평범한 횟집이나 술집, 고깃집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들과 다른 곳에서는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타겟이었죠. 만약 제가 가격을 저렴하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손님들이 넘쳐났을까요? 저는 오히려 손님들이 많이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품질에 비해 가격이 또 터무니없이 너무 싸면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도 만족하고 사장님도 만족하는 가격을 찾아야 합니다. 이거의 예시로 대한민국이 특히 유달리 명품이 다른 곳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들이 많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비싸야지 삽니다. 비싸야지 사는 그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과 그 구성, 적정한 가격과 그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도 수십 번도 넘게 가격과 구성을 바꿔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정승보다는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브랜드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례를 제가 하나 더 들어볼게요. 런던 베이글 다들 아시죠? 2023년 전국 캐치 테이블 웨이팅 수 1등 브랜드죠. 런던 베이글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베이글 그 자체만 사려고 그곳에 가는 게 아니죠. 힙한 공간에서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또 경험하고 영국의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인테리어와 그리고 소품들, 또 베이글도 평범한 베이글들이 없죠. 특이한 베이글들을 먹으면서 느끼는 그 감성, 3시간 넘게 웨이팅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그 희소성, 그 브랜드가 주는 모든 가치를 하려고 줄을 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먹었다는 자랑을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 심리까지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원가에 마진을 얹어서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느끼는 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야 됩니다. 결국 고객이 느끼기에 이 정도 값이면 정말 괜찮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6,000원짜리 삼겹살로 200팀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은 몰리겠지만 사장은 죽어납니다. 대신에 5만원짜리 삼겹살로 20팀만 받는 가게를 하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그 5만원의 가치를 충분히 느낀다면 망설이지 않고 찾아올 겁니다. 사장 입장과 손님 입장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장은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겠죠. 반면 손님은 내가 지불한 돈보다 더 큰 만족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걸 맞추려면 단순히 비싸게 팔겠다가 아니라 고객이 그 가격에 걸맞는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상품과 경험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본질을 파악하고 가치를 높이고 그에 맞는 가격을 설계해라. 그래야 고객은 만족하고 사장도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매장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가격 전략을 적용해서 월 매출이 2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승했던 한 칼국수집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칠게요. 이 칼국수집은 시외곽 강 앞에서 평범한 해물 칼국수를 파는 매장이었는데요. 올해 초에 여기 사장님께서 시외곽까지 사람들이 안 와서 매출이 안 나온다고 컨설팅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왔었습니다. 이 칼국수집 상권이 살짝 관광지 느낌이 나는, 평일에는 주변 공장에서 많이 오고 또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또 주변에 많이 오는 그런 상권이었고, 그 매장은 평수가 한 20평에 테이블 개수가 한 12개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서 했던 게 칼국수 플레이팅을 먼저 바꾸고 메뉴를 전골이나 보쌈, 전 이렇게 사이드 메뉴를 만들어서 세트식으로 바꿨어요. 객단가 기존에 끽해야 18,000원 정도 나오던 거를 지금은 객단가 6만원이 나오는 매장으로 객단가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세트를 만들고 그 세트를 시그니처 메뉴로 마케팅을 밀면서 오신 손님들이 다 보쌈에 칼국수에 파전 그 세트를 드시게 하는 거죠. 그렇게 객단가를 높이고 매출이 3배 가까이 6천만원까지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상권에 따라 전략과 설계는 달라야겠지만 이 칼국수집처럼 박리담에 맞지 않는 상권이라면 이런 객단가가 낮은 메뉴들도 얼마든지 객단가를 높여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돈 버는 장사 이야기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가격 설계, 객단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영상에서 궁금했던 점이나 느꼈던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유익한 영상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